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장시호 씨 출정 특혜와 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화재 현장으로 향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건물의 화재 대책 등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투기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이 빠지면 여야 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압박했습니다. 여론의 심리학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담은 정부안, 그리고 공제 한도를 확대한 민주당 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본격화될 국회 논의 방향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와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여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법사위의 지난해 예산 결산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최근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여러 의혹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와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한 법사위. 야당은 당시 특검이 장시호 씨를 수십 차례 불러냈다며 위증교사와 함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어요. 야당은 또 장시호 씨의 법정 구속 당일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까지 1시간 20여 분의 시간이 빈다며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구치소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일 뿐 당시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까지 다녀오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는데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서를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제보 공작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분 제보 공작자예요. 제가 봤을 때 김규현 씨인데요. 지금 방송에 나가가지고 공수처 수사팀에 수사 방해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어떠한 외압도 없다는 말씀을 이 신성한 국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언론 보도는 봤지만 직접 보고는 받지 못했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 달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후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아쉽다고 밝혔고, 연금개혁 토론회에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19명의 화재 사상자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국민의힘. 지난 2017년부터 6층 이상의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노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화재가 발생한 호텔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나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다음 주 중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오늘 연금개혁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이번처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시도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특수직영연금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굉장히 다중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혁 시점이 빠를수록 좋고 단계적 개혁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수환 강남대학교 교수는 가입 인구가 많을수록 수급 인구가 적을수록 재정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빨리 올릴수록 재정 안정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대표회담 생중계 압박에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2조 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당 대표회담은 한 대표의 공공한 당내 입지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닌 국민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건을 걸면서 피해보려다가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를 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째째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수사권이 있어도 권력 앞에 무딘 칼조차 들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청으로 전락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권익위와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감사원 역시 똑같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못난이 삼형제, 건의 검찰, 건의 권익위, 건의 감사원. 한민수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공사에 대해 김 여사와 연결된 업체의 특혜 의혹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공사 관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볼까요? 네, 압도적 명심 재확인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대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77%의 득표율도 자체 경신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연임 대표가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전대 최대 이변 정봉주 후보의 낙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옅었던 정 후보 경선 초반에는 1, 2위를 달렸었는데요. 네. 이재명 팔이 척결, 이른바 명팔이 발언 이후 최종 6위를 기록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 초반 6위를 기록했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주 주간 이슈픽에 나왔던 권익위 국장 발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강성 행보로 최종 2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당내에선 정봉주 후보가 초반표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후반 지지율을 조금 떨어져도 턱걸이 당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친명계의 당내 장악력을 입증하게 됐다는 평가만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봉주 후보가 초반 1위를 달리다가 6위로 이제 급전직하한 거는 참 의외의 그런 결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주요 당직자 인선도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이제 본격 출범했습니다. 대선 준비팀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2기 이재명 후에 신이재명계, 이른바 신명계가 전면 배치돼서인데요. 네. 이들은 개파색이 였거나 좀 친문계에 가까웠던 인사들입니다. 대선에 가면 개파 통합이 필요한 만큼 이 대표가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당내 확장성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최고위원들도 한준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영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또한 대선을 대비한 전국 정당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많은 고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최근 원외 비명계 인사들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언론 공지를 보내서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이겠다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친문계 인사들과 재등판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맞물려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친문계 연구 모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장외 세력화에 나서면서 오는 10월에 있을 이재명 1심 선고 결과를 계기로 야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죠. 네, 회담 적신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이 대표 간의 이제 회담이 연기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에 회담이 연기되면서 언제 다시 성사될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우선 날짜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초까지는 이재명 대표 상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요일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양당 워크숍이 몰려 있어서 이 빨라도 회담이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8일 본회의에서는요.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법 이 재표결을 할 예정인데 이 법안이 부결이 된다면 양당 사이가 더 멀어져서 회담이 파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양당 비서실장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생중계 방식 등을 놓고는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초반이라도 생중계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용산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의제 조율도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 실무 협상까지 공전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28일 본회의,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있는 날이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오랜만에 이제 굉장히 좀 그 국회에서 생산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이 나온 건데 네. 이 바로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된 법인데 이번에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으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피해자 전세 보증금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제 입장이 엇갈렸었는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합의를 보게 된 건가요? 네, 이제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인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지급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이 많이 들고 분쟁 우려가 있다면서 직접 지원 방식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네.
대신 이번에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피해자에게 10년 무상임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정부안이 재정 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주거 지원상 피해 규모를 최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용을 한 겁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측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와 신탁사 물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사기 제도 개선, 이 관련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끔 이제 집안의 수리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 올 때 연락이 안 되면 가끔 이제 불안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 특별법이 수용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 민생 국회를 이제 보게 됐는데 추가로 여야가 또 이제 그 협치로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을까요? 네,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비공개 회동에서 좀 이 합의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때 나온 법안들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 그리고 육아휴직 확대법 등이 있었는데요. 또 이번 주 산자중기위에서 통과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법, 그리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법 등도 함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간호법과 고준위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도 회동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상임위 쪽 취재를 해보니까 과방위에선 디지털 포용 법안 그리고 환노위에선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등이 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연이어 준비되는 법안들이 있어서 민생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내일이면 1년이 되는 가운데 여야가 오염수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권에서 제기했던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렴치한 선동 정치가 1년이 지나고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미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데도 1년 동안 아무 일 없지 않냐는 식의 한덕훈 국민의힘 대표 인식은 일본 정부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대국민 홍보와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는 그동안 이념에 의해 재단되고 기억은 선택적이었다고 비판하고 기념관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게 우리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독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승만 바로 알기 등의 강연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숙박시설의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국회도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소방법과 건축법 개정으로 6층 이상의 신축 건물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엔 소급 적용되지 못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천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한상의 회장단 14명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가 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 도움되는 법안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기업들도 혁신 역량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금투세 운명은입니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명분을 쌓기도 했었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 금투세 폐지의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폐지를 합의에 공표하자며 압박했는데요.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간에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반면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 아직도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일시적 유예나 공제 금액을 상향해서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의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적용 시기와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금투세,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게 됐을 때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해진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2025년에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해서 8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따라서 660만 원의 세금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얻는 사람들 모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요. 현재 양도세 대상자는 1만 5천 명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도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대규모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금투세 폐지가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이미 한번 유예시켰기 때문에 가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유예 안 되고 그냥 내년부터 시행하면은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을 찾아야 되겠죠. 원래 이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당론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정기국회 전에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가장 높았고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4%로 나타났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등 금투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1,400만 명 중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단 1%에 불과하다며 서민과 무관한 세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과거와는 달리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야말로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지 아니면 활발한 논의 끝에 유예나 폐지로 결론이 날지 1,400만 명 개인 투자자들의 눈길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리학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 어느덧 금요일이 됐는데 맞습니다.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두 분을 보니까 자양 강장제를 먹는 것 같은 네, 강장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힘이 영광입니다. 납니다. 저희가 강하랑 앵커께 힘이 된다니 정말 제가 아주 보람찹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바톤이 터치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감기 나으셨어요?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거의 다 이제 나은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계속 콜록콜록거려서 계속 마이크에 기침 소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에 그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 회담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됐죠. 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코로나에 확진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두 분 정말 입담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연결하시는 곳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 저 예전에 코로나 두 번째 걸렸을 때 진짜 너무 아파갖고 지금 세 번째예요? 아니 저는 지금은 이제 그냥 감기였었고 코로나가 아니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엔데믹 해갖고는 풍토병화 되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코로나에서 좀 멀리 떨어지길 기원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노트에서 금투세 공방을 보셨는데요. 여심저격에서는 상속세 경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부자들이나 내는 줄 알았던 상속세, 이제는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이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이 되면서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안과 야당안 과연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전의 변호사님, 우선 정부안부터 볼까요? 정부가 발표를 한 세제 개편의 핵심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25년 만에 손질하는 거라고 하는데 좀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웬만한 집 한 채 있으면은 상속세의 대상이 됐다. 그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세를 1997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개정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안이 나왔고 또 그 민주당에서도 그저께 정도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협의를 거쳐서 올해 말 정도에 그 같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랑 어떻게 다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공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현행은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5억입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공제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최고 세율은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50%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안이 지금 어느 게 변하면요. 자녀 한 명당 공제가 현재 5천만 원인데 그것을 5억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세율이 현재 50%인데 10억 초과를 40%로 하는 안. 이것이 지금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조금 다른데요. 일괄 공제를 8억으로 올리고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10억으로 올리고 다만 자녀 공제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최고 세율에 대한 것은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30억을 초과할 때 50%라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거의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일괄 공제율을 10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부와 여와 야가 서로 간에 약간씩의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상속에 있어서 공제 한도를 높여서 이제는 정말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제가 97년 이후로 한 번도 이제 개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KB 부동산에 따르면은 전국 아파트 값의 평균 값이요. 97년 대비
지금 지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배, 거의 3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는 1만 181명이었는데 작년 2023년에는 1만 9,944명.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집 한 채 정도가 이제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집값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부자들만 내는 게 상속세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젠 웬만한 중산층도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과 함께 상속세를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일각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해외였으면 이거 절반도 안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제일 높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은 또 즉각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또 이게 부자 감세라는 거죠? 일단 그런 기류도 있는데 지금 이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그립감을 갖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 부분 세율 자체를 인하해 주는 거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뭔가 또 정치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 상속세가 과거에는 어떤 부의 형평성을 좀 도모하는 취지의 어떤 과세 제도로서 기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 과세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자산은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잘 짚어주셨지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 결과 이게 일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5년 전보다 과세 대상이 무려 2배 이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과세 대상이 있는 부분을 이게 인적공제 비율을 어떻게 하든 공제 한도를 늘리든 어쨌든 손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의 기류인 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일단 앞으로 지방선거 뭐 여러 선거를 뭐 줄줄이 치러야 됩니다. 지방선거 뒤에는 대선을 치르고 그 뒤에는 또 뭐 총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른바 뭐 마용성 라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또 유입 인구들 그리고 아파트 가격과 관련된 또 정책들에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심이 갈려질 수가 이번에도 있기 표가 많이 때문에 갈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벨트라고까지 지칭되는 부분을 상속세와 무관하게 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뭐 우클릭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좌편향 우편향을 떠나서 과연 유권자들한테 조금 이 효능을 가질 수 있는 과세 체제로 재편하는 거에 대한 큰 틀에는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세원 확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 기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간을 지켜야 되지만 너무 시장에 얼어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나라 돈도 풀겠다는 취지예요. 그럼 세원 확보는 정말 시급하거든요. 지금 이 여건 안대로 상속세를 재편하게 되면 4조 정도가 이제 세원 확보가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여야 협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야당 측에서는 중산층을 내세운 중산층으로 포장한 부자 감세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는 야당에서도 조금 더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OECD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제 55%고 우리는 50%예요. 근데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상은 60%의 그 상속세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지금 아마도 상속세를 6조 원 정도를 납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상속세가 6조 원이라는 것을 갑자기 현금을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그 물납으로서 주식 자체를 그 상속세로서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그 게임 회사의 2대 주주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 것의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계속 갖는 것보다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의의 대표도 맡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5일 정도에 국회를 방문을 해서 여야 대표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최대 주주 할증 이런 것이 기업 밸류업을 막는다. 상속세가 오히려 기업의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업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제 일단은 최대 주주 할증 부분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세율이 지금 50%에서 40%로 낮추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제액 자체만 높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래도 올해 안에 조금은 협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세율이라든지 최대주주 할증이라는 것도 이후에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주 회장도 생각하니까 그 김홍걸 전 의원이 그 상속세 때문에 그 100억 원의 그 DJ 거처를 매각했다는 네. 그것도 또 상속세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생각이 나는데 불합리한 건 또 고치자 이건 민주당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대신에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주자라는 건데 최대 그 18억 원 맞습니다. 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세율 인하 자체까지는 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구간별로 해가지고 세율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1억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30%랑 300억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같은 퍼센테이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율과 관련한 부분, 세율과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되 일단 면세가 되는 그 구간을 좀 넓히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에도 경제 관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이제 총선에 당선이 됐는데 이게 당론으로까지는 지금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각각의 안을 보면 가장 큰 틀은 공제 한도를 자녀든 그리고 배우자든 좀 확 늘려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인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재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 과세 표준에서 12억인가 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부세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또 있는 거고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그냥 상속 지분별로 이게 딱 재산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부동산 가격이 또 최근에도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여러 2중, 3중의 과세를 하는 게 이게 사실상 20여 년 만에 손질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냥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유권자들이 과연 그냥 용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는 문제의식이 민주당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안이 조금 더 많이 깎아준다.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의 공제액 한도로 더 많은 어떤 그 세금 감세 혜택이 있을 것이다. 뭐 공방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세율과 이 한도의 금액 정도의 차이의 어떤 이런 간극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안으로 하면 정부안보다 더 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클릭 시도를 걸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민주당 상속세 개정안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두 번째 연임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이런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 2명 정도까지 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세액 공제가 더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괄 공제가 8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8억 원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기초 공제가 2억 원이 있고 자녀가 한 명당 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2명이면은 10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 그렇게 했을 때는 17억 원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2명 정도까지 있을 때는 민주당 안이 더 유리해지는 것들도 사실인데 만약에 자녀가 셋 이상이다 하면은 정부안 같은 경우는 아이 한 명당 5억씩이거든요.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셋 이상이 되면은 정부안이 더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요즘에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생에 있어서 다자녀 가구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지금 정부안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뭐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 공제 한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가 다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쟁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듯한 그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 이런 부분 협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세금 걱정이 컸던 분들에겐 이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상속세, 금투세 공방은 여야의 중도층 표심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셈인데요. 과연 어느 쪽이 중도층을 잡게 될지 여야의 이 세금 전쟁이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결 구도에 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본다면요?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방을 벌이다가 이건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문제, 뭐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부분들, 전세 사기 특별법도 최근에 관련 상임위에서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적시에 구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게 세원이 또 가기 때문에 이제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았던 건데. 이 여야 협상에 참가를 했던 그런 여야 뭐 역대 원내대표 등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각자의 입장을 각자 이야기할 때보다 만나면 거리는 좁혀진다는 거예요. 두 번 만나면 더 좁혀지고 그러면 이런 상속세뿐만 아니라 뭐 금투세 여러 지금은 정책 현안을 갖고 이제 새로 꾸려진 양당의 진영이 좀 뭐 격돌을 할 땐 하고 부딪힐 땐 부딪히더라도 의견을 좀 모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정말 국민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쟁에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건 사실 국민들한테 너무 먼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본인들한테 체감되는지도 사실 직접 와닿지 않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묘책을 내놓으면은 국민들도 어쨌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현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논의가 좀 활발한 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쟁은 환영이다. 그런 입장이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상속세가 27년 동안 개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에서는 분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수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상속세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아마도 이게 종부세 이슈까지 저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분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도층으로 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두 번째로 연임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다음번 대선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지층을 넘어서서 중도층에게 확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과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만 싸우고 정말로 민생 좀 챙겨봐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제 곧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안에 그래도 세금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민생 아니겠습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협의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심저격에서 정책 이슈를 좀 많이 다뤄봤는데 과연 어떻게 좀 답이 나올까 이렇게 좀 물음표로 제가 항상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마침표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오늘처럼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그나마 의견이 일치가 돼가고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를 얘기하는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국회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운데 더 훈풍이 불면 안 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상속세를 비롯해서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가 될 텐데 정부안과 민주당 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대표. 자, 그간 정쟁을 많이 참았다.
생산적인 회담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도 연락을 달라 실무 협의하자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어찌 됐든 특검법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로선 시간을 좀 번 셈입니다. 대표 회담이 제시동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이번에 강 변호사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또 민주당 측에서 어떠한 그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직 좀 의견 정리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측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됐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개를 하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누구는 좋다라고 하고 누구는 또 받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중계를 하자라는 그 말씀이죠. 그 생중계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다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이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파서 입원을 하신 상황이니까 뭐 조금 딜레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협의가 되고 서로 간에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다음 달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이 아무래도 민심에 또 이게 분수령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 지금 여야가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조금 훈풍이 돌기 시작하나라고 생각할 때 서로 간에 또 당대표 간의 만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그러지는 모습이 있을 때는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2기 체제를 시작을 하면서 중도에게 더 소구하는 모습 보이고 싶고 이제는 어떠한 정쟁보다는 일을 잘하는 이미지, 본인이 그동안에 행정가로서 가져왔던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강화하면서 다음번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임이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본인이 이 당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립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여야, 한동훈과 이재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만남은 회담은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 공개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뭐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개를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지금 민생 부분들도 그렇지만 뭐 방송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국회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야가 서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그날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해도 그런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은 추석 전에는 그래도 좀 서로 만나는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성사되겠죠. 네, 강전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이해관계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정책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보수는 그동안 이제 파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이제 분배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격차 해소를 위한 TF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1기 체계에서 이제는 연임을 했기 때문에 2기 체계고 1기 체계 때는 이제 워낙에 본인을 중심으로 구심점 역할을 분명히 한 부분이 있지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 사이다 행정 이런 부분이 당대표일 때는 비교적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두 정치인이 본인의 대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그럼 정책 효능감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앞에 놓인 숙제고 그거는 그럼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냐? 거대한 그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권 행사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이 108석의 소수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또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굉장히 크냐?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천명한 것처럼 뭐 전기세도 인하를 해주자. 그리고 직접 지원책도 한번 고민해보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건으로 던진 것 중에 하나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25만 원 전 국민 지원과 의견을 못 좁힐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잠시 뭐 생중계 때문에 약간의 이제 공방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입원 때문에 지체가 되긴 했지만 두 분이 안 만날 수가 없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한편 오늘 정치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일은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 방류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괴담 선동을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 1년, 남은 건 오염수다 대 괴담 선동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동을 넘어서서 이제 그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충격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1조 5천억 원 정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갔다. 오늘 정부에서는 1조 6천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1조 5천억 원의 한 90% 정도가 어떠한 그 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전 자금이라든지 네. 그리고 수산물을 그 소비 촉진을 하는데 이런 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쪽에 연구원들을 파견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주당에서 이 괴담을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수산물을 먹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또 이재명 대표는 한 횟집에 가갖고 식사를 하고 사인을 하고 간 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민주당에서는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그런 형태의 이제 집회들을 했었는데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민주당에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질문을 한 것도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당시 또 민주당에서는 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안 발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1조 5천억 원에서 한 90% 정도가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창조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가수 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떠다가 한국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에다가 전달을 하려다가 제지가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분이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조국혁신당에서 그 네. 비례를 받아서 지금은 국회의원 김재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 퍼포먼스로서 국회의원 됐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추적 관찰을 하면서 뭔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이슈화를 하고 정쟁화를 하고 그런 이후에 민주당이 얼마나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네, 답변 들어야겠죠? 네. 정부의 이 자신감이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이제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이제 많이 줄였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선동선전을 해서 아닙니다. 괴담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불안감은 실체였어요. 그럼 지금 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2월 이후에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낸 자료를 봤더니 이미 방사능 수치가 상당히 올라갔다. 한 10배 정도 이런 객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역에 도달하는 거는 짧게는 4, 5년, 길게는 10년이에요. 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와 관련해서도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채취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일본과 협의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의 야당에 전가하는 건 저는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